제발 비앙카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호텐쇼는 오늘도 뱁티스터를 찾아와 이렇게 애원했어요. 그러나 뱁티스터의 대답은 여전했지요. 제발 날 좀 괴롭히지 말게나. 자네가 아무리 졸라도 캐서린을 놔두고 비앙카부터 시집 보낼 수는 없어. 캐서린이라면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시킬 수 있는데. 자네 캐서린은 어떤가? 그러자 그는 뜨거운 것에라도 데인 듯 움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곤란한데요. 이 도시에서 캐서린을 당해낼 남자가 과연 있을까요? 하고 말하며 슬금슬금 도망쳤어요.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캐서린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아버지는 왜 아무 녀석이나 붙잡고 그런 사정을 하세요? 제 꼴만 우스워지잖아요. 나도 저런 얼간이한테는 죽어도 시집갈 생각 없어요. 그러고는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뱁티스터는 페듀어에서 가장 부유한 신사예요. 그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첫째 딸이 캐서린이고 둘째 딸이 비앙카이지요. 두 딸 모두 외모가 아름답고 배울 만큼 배워 교양도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뱁티스터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딸들이 홍기가 찼는데도 시집을 보내지 못한 것이지요. 둘째 딸 비앙카에게는 오래전부터 결혼 신청을 하려고 찾아오는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문제는 캐서린이었지요. 비앙카가 양처럼 온순하고 얌전한 반면에 언니 캐서린은 성질이 사나운 데다가 수다쟁이, 고집쟁이, 심술쟁이로 온 도시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캐서린과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뱁티스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서대로 캐서린부터 시집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비앙카하고만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뱁티스터가 캐서린과 결혼하면 재산을 많이 주겠다고 아무리 사정해도 캐서린 얘기만 나오면 모두 주랭랑을 쳤어요. 따라서 비앙카와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들에게도 캐서린은 큰 골칫거리였어요. 한편 베로나에는 페르투키오라는 남자가 살았어요.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성미가 급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유쾌하게 웃어넘길 줄 알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괴팍하고 이상한 신사라고 수군댔어요. 그러나 그는 남이 뭐라고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얼마 전 그의 아버지가 꽤 많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덕분에 그는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 생활은 너무 따분해. 그러니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자.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 벌 궁리도 해보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말이야. 그는 어디로 갈까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페듀어에 사는 친구 호텐쇼가 떠올랐지요. 그는 호텐쇼에게 가기로 마음먹고 말에 올라탔어요. 한편 호텐쇼는 비앙카에게 청혼하러 갔다가 헛걸음만 하고 돌아와서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캐서린은 문제야. 뱁티스터 어른은 캐서린을 시집 보내기 전에는 비앙카의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작정인가 봐. 하지만 어림도 없지. 세상에 누가 캐서린 같은 여자에게 장가들려고 하겠는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누군가 대문을 쾅쾅 하고 세게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는 그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페트루키오가 먼지투성이의 옷을 입고 말을 어깨에 둘러매다시피 하고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페트루키오, 자네가 웬일인가? 호텐쇼 잘 있었나? 그나저나 이 빌어먹을 말 좀 보게나. 글쎄 이틀밖에 달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뻗어가지고. 저기서부터 내가 업고 오는 길이라네. 자네는 여전하군 그래. 불같은 성미에다 거침없는 말버릇하며 어쨌든 반갑네. 어서 들어오게. 호텐쇼는 웃음을 띠며 친구를 맞아들였어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페트루키오가 먼저 물었어요. 어이, 호텐쇼, 자네 아직 결혼 안 했나? 호텐쇼는 그 말에 금세 우울해져서 말했어요. 그게 고민이라네.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지만 굉장한 말괄량이 아가씨가 있어서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린가? 그렇게 얼굴만 찡그리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해보게나. 페트루키오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가씨 심술이 어찌나 사나운지 울던 아이가 그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라네. 게다가 고집은 황소 같고 툭하면 욕을 해대며 길길이 날뛰는데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다네. 문제는 그 아가씨의 신랑감을 하루빨리 구해야 하는데 도무지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자네가 그 아가씨 신랑감을 못 구해서 이렇게 안달인가? 사실 난 그 아가씨의 동생을 사랑해. 오래전부터 그 집에 청혼했는데 그 아버지가 언니를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 보낼 수는 없다고 결사 반대하신다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네. 자네가 어디 괜찮은 사람 하나 알면 소개해주지 않겠나? 그 아가씨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여서 딸을 데려가겠다고만 하면 지참금을 두둑히 내놓을 걸세. 페트루키오는 호텐쇼의 얘기를 듣는 동안 그 말괄량이 아가씨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호텐쇼, 그만 얼굴 펴게. 내가 자네의 고민을 깨끗이 해결해 줄 테니까. 아니, 뭐 그럼 적당한 신랑감이 있다는 말인가? 호텐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물론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나 페트루키오. 뭐? 농담 말게. 내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해도 친구를 이용할 수는 없어. 그 여자는 자네 신부감으로 추천할 만한 인물이 아니야.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나 역시 세상이 알아주는 괴짜가 아닌가. 나에게는 그런 여자가 어울려. 자네가 정말 날 생각해준다면 지금 당장 나를 그 여자 집으로 데려다 주게. 그래도 호텐쇼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망설였어요. 사실은 내게 돈이 필요해. 얼마 전 아버지가 유산 한 푼 남겨주지 않고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난 지금 빈털털이야. 돈만 많이 가져온다면 호박같이 생겼든 할머니든 성질이 사납든 상관없어.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호텐쇼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그 여자는 성질이 고약해서 그렇지 얼굴은 제법 예뻐. 또 배울 만큼 배웠고. 그래? 그렇다면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네. 당장 그 집으로 가세. 호텐쇼는 페트루키오가 캐서린을 만나보고 나서도 제발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며 함께 일어섰어요. 언니, 잘못했으니 이것 좀 풀어줘요. 비앙카는 손이 밧줄에 묶인 채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 옆에는 캐서린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지요. 넌 날 약 올리려고 이렇게 예쁘게 입었지? 그리고 나서 남자를 만나려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 누굴 만나려고 했어? 비앙카는 너무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다가 캐서린의 눈에 띄어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지요. 왜 묻는 말에 대답이 없어? 맞아야겠니? 캐서린은 더욱 소리 지르며 날뛰었어요. 그 기세에 눌려 비앙카는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용서를 빌었어요. 이런 소동에 놀라 베프티스터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럼 비앙카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게 무슨 난리냐, 응? 비앙카는 아버지를 보자 더 크게 울었어요. 캐서린,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얘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비앙카는 이렇게 말하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베프티스터는 비앙카의 손목에서 밧줄을 풀었지요. 비앙카의 손목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가만히 있는 동생을 이 꼴로 만들다니. 아버지는 왜 저만 야단치세요? 캐서린은 화를 벌컥 냈어요. 비앙카는 항상 얌전하고 착하니 무슨 야단칠 일이 있어야 야단을 치지. 아버지는 무조건 비앙카 편이에요. 매일 우리 비앙카 하고 감싸시면서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늘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궁리나 하시고
정말 서러워 못 살겠어요. 캐서린은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소리만 크게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bə프티스터는 골치가 아픈 듯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하인이 달려와 손님이 왔다고 알렸어요. 그래서 bə프티스터는 거실로 내려갔어요. 손님이란 바로 페트루키오였어요. 페트루키오는 bə프티스터를 보자마자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트루키오라고 합니다. 댁에 아주 예의 바르며 아름다운 따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bə프티스터는 당연히 비앙카를 두고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여기며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보는 청년이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큰딸 캐서린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앙카를 시집 보낼 수 없소. 그러니 나중에 오시오. 전 바로 캐서린에게 청혼하려고 온 겁니다. 페트루키오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자 bə프티스터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귀가 의심스럽다는 듯 뭐라고 하셨소? 분명 캐서린이라고 하셨소? 하고 확인했어요. 네, 전 캐서린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애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캐서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얌전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마음씨가 착한 아가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 베로나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bə프티스터는 딸을 시집 보내고 싶기는 하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건 내 딸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bə프티스터는 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성미도 급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몇 번이나 청혼하러 올 수는 없습니다. 제게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캐서린을 고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을 지어주시지요. 따님과 결혼하면 지참금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bə프티스터는 청혼하는 사람치고는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쳐다보았어요. 난 자네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네. 과연 자네가 캐서린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만약 캐서린과 결혼하게 된다면 2만 크라운과 내 토지의 반을 주지. 문제 없습니다, 장인어른.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큰 소리쳤어요. 그때 캐서린의 음악 선생이 머리에 기타를 뒤집어 쓰고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bə프티스터를 향해 외쳤어요. 전 도저히 캐서린 아가씨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가씨가 기타를 연주할 때 몇 가지 틀린 점을 지적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자기 연주의 트집을 잡는다고 기타로 제 머리를 내려쳤어요. 음악 선생은 머리를 감싸 쥐고 나가버렸어요. bə프티스터는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여전히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어요. 참으로 용감한 아가씨군요.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좋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bə프티스터는 캐서린을 불러오기 위해 나갔어요. 페트루키오는 혼자 거실에 앉아 캐서린을 만나면 어떻게 길을 죽일까 궁리했어요. 캐서린을 보자마자 상냥하게 인사부터 하는 거야. 나에게 뭐라고 소리치면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답게 말한다고 해야지. 또 얼굴을 찡그리면 아침 이슬에 씻긴 장미꽃처럼 해맑게 보인다고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말 말을 재치있게 한다고 칭찬하고, 나가라고 하면 물론 같이 있겠다고 하는 거야. 그때 쿵쾅 쿵쾅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페트루키오는 발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캐서린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마침내 쾅 하고 문이 열리며 캐서린이 들어왔어요. 안녕, 사랑스런 케이트. 페트루키오는 일부러 케이트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캐서린은 그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신사들은 제 이름을 캐서린이라고 불러요 하고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상냥하고 어여쁜 케이트요.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베로나에서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찾아왔다오. 혓바닥을 잘도 놀리시는군요. 지옥에나 가버리시지. 캐서린은 이렇게 소리치며 얼굴을 사납게 일그러뜨렸어요.
페트루키오는 캐서린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소문보다 훨씬 아름답소. 당신은 악마고 불량배야. 어서 꺼져. 캐서린은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케이트,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도 고울까? 마치 천사의 노랫소리 같군. 캐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뺨을 한 대 올려쳤어요.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이번에는 내 차례군 하며 캐서린의 뺨을 치려 했어요. 그러면서 캐서린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캐서린은 즐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지요. 이거 못 놔? 그러지 않으면 물어버릴 거야? 두 사람이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bə프티스터가 들어왔어요. 페트루키오는 그를 보자마자 장인어른 마침 잘 오셨습니다. 캐서린과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캐서린이 펄펄 뛰며 외쳤어요.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아버지, 일요일에 저 사람이 목매달아 죽는 꼴이나 봤으면 좋겠어요. 장인어른, 캐서린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안 그런 척해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저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답게 군다고요. 그러니 염려 마시고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나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너무해요. 어디서 저런 불안당을 데려다가 저와 결혼시키려는 거예요? 캐서린은 필사적으로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전혀 개의치 않고 두 부녀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케이트를 위해 반지며 화려한 옷들을 마련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내 사랑 케이트, 일요일에 봅시다. 안녕. 그러면서 페트루키오는 캐서린의 뺨에 얼른 입을 맞추었어요. 망치케라! 캐서린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페트루키오는 캐서린의 행동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유유히 집을 나섰어요. bə프티스터는 캐서린과 페트루키오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일요일 bə프티스터의 집 정원에는 캐서린과 페트루키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되도록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캐서린과 bə프티스터는 안절부절 못했지요. 큰일 났는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놨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망신이람. bə프티스터가 이렇게 중얼거리자 캐서린은 잔뜩 심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그런 건달과 약혼을 시키더니 이게 뭐예요? 앞으로 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모두 날 보고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러면서 캐서린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람들은 캐서린이 울 때도 있나 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그때 드디어 페트루키오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는 도저히 신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림이 아니었어요. 낡은 조끼에 때가 낀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펑퍼짐한 모자를 쓰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장화까지 신었지요. 게다가 결혼 예물 같은 건 전혀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 그를 보고 bə프티스터는 옷만이라도 갈아입으라고 사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지 옷하고 결혼합니까? 어서 식으로 올리시지요. 하고 오히려 큰 소리쳤어요. 그리고 캐서린의 손을 잡아 끌고 교회로 갔지요. 목사는 신랑의 모습을 보고 큰 눈을 끔뻑거리며 물었어요. 오늘 결혼하기로 한 신랑이 맞나요? 물론이죠. 전 바쁘니까 빨리 결혼식을 거행해 주시지요. 목사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시작했어요. 목사가 페트루키오에게 캐서린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는가? 네!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교회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사는 갑작스런 외침에 너무나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책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이었어요. 페트루키오는 고개 숙인 목사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만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요. 목사는 결혼이고 뭐고 더 이상 이 식장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살금살금 눈치를 살피며 도망을 치려 했어요.
페트루키오가 그런 목사를 보며 마구 욕을 해대었어요. 그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줄곧 발을 동동 구르고 보는 대로 트집을 잡으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를 지켜보는 캐서린까지 무서워 벌벌 떨 정도였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결혼식을 끝내고 나자 캐서린의 집에서 축하 잔치가 벌어졌어요. 페트루키오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처럼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데리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캐서린과 베프티스터는 깜짝 놀라 그를 붙들었어요. 아니 왜 이러나? 첫날 밤은 신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갈 테면 혼자 가요. 난 여기 있겠어요. 자, 케이트, 화내지 말고 어서 갑시다. 페트루키오는 이렇게 캐서린을 달랬어요. 그래도 캐서린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금 나와 같이 집으로 가야 돼! 하고 거칠게 캐서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캐서린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요. 그러나 페트루키오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는 못했어요. 남편에게 질질 끌려가는 캐서린을 보며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골칫거리를 해결했다고 속 시원해하며 흥겹게 잔치를 즐겼지요. 캐서린이 페트루키오의 집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페트루키오는 일부러 늙고 빼빼 마른 말에 캐서린을 태우고 출발했어요. 또 울퉁불퉁한 길만 골라다녔어요. 게다가 도중에 비까지 내렸지요. 늙은 말이 먼저 지쳐 쓰러졌으므로 캐서린은 비를 쫄딱 맞고 흙탕물을 뒤집어 썼어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곧 하인들이 달려나왔어요.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소리부터 질렀어요. 아니 너희들은 주인이 왔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냐? 그는 무섭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우선 배가 고프니 식사부터 내와라. 캐서린은 너무 지쳐서 옷 갈아입을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소파에 아무렇게나 걸터 앉았어요. 페트루키오는 또 하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손 씻을 물을 줘야 밥을 먹을 거 아니냐, 어? 하인이 얼른 물을 가져왔어요. 캐서린이 손을 씻으려고 팔을 내미는 순간 페트루키오는 일부러 하인을 밀어 물을 엎지르게 했어요. 이런 얼간이 같은 놈! 그러면서 그는 하인을 마구 때렸어요. 하인은 매우 아프다는 듯이 비명을 질렀어요. 캐서린이 남편을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실수로 그런 건데. 잠시 후 두 사람은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어요. 캐서린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쓰러질 듯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페트루키오는 식탁에 앉자마자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하인을 구박했어요. 고기가 이게 뭐야? 새까맣게 탔잖아.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는 고기와 접시를 바닥으로 내던졌어요. 캐서린은 얼른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집어들고 참으세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며 그것을 먹으려고 했어요. 안 돼요. 탄 음식은 몸에 좋지 않아.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런 음식을 먹게 할 수는 없소. 그 후에도 계속 페트루키오는 이것저것 음식에 트집을 잡았어요. 캐서린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페트루키오는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 당신 너무 피곤해 보이는구려. 어서 가서 잡시다. 그는 캐서린을 이끌고 침실로 갔어요. 지칠 대로 지쳐있던 캐서린은 침대를 보자마자 그 위에 쓰러졌어요. 페트루키오는 이번에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는 쓰러져 있는 캐서린을 잡아 일으키더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변치 않은 것들, 침대를 이따위로 정돈하다니. 캐서린, 당신은 이런 데서 잠을 잘 수 있겠소? 페트루키오는 잘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여기저기 쑤셔대며 말했어요. 이봐요, 베개단이 터졌잖소. 게다가 이 이불은 도대체 언제 빨아둔 거야? 귀한 당신이 이런 걸 베고 덮고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오. 그러면서 베개며 이불을 마구 집어 던졌어요. 캐서린은 완전히 얼이 빠진 듯 한 구석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하는 모양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캐서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페트루키오가 소리를 질러대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지요. 굶주린데다가 잠도 못 잔 캐서린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늘 기세등등하며 제멋대로였던 옛날 캐서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페트루키오의 고함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캐서린에게 다정히 굴었어요. 그러면서도 캐서린이 무엇을 먹으려고 하거나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고 하면 괜한 트집을 잡아 하인들을 호통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렸어요. 참다 못한 캐서린은 페트루키오의 눈을 피해 하인을 붙잡고 애걸했어요. 제발 먹을 것 좀 갖다 줘.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예? 절대 안 됩니다. 주인날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랬다간 제 목이 달아날 테니까요. 하인은 펄펄 뛰며 안 된다고 버티었어요. 캐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했어요. 그는 나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세상에 아쉬울 것 하나 없던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이제는 정신도 가물가물해. 그의 고함 소리에 지쳐 귀도 먹먹하고 내 집이 그리워. 그때 페트루키오가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고기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 캐서린을 근심스럽게 쳐다보았어요. 아니 여보, 왜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는 거요?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어? 캐서린은 그를 돌아볼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페트루키오가 말을 걸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자, 그만 기분 풀고 이리 와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직접 요리를 했다오. 캐서린은 믿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내가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들어 온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다니 할 수 없군. 하며 하인을 불러 도로 내가도록 했어요. 그제야 캐서린은 정신이 드는지 허둥지둥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먹을게요. 사람은 작은 인정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군. 페트루키오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캐서린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그러나 그가 또 트집을 잡아 음식을 내갈까봐 화를 내지도 못했어요. 그녀는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제야 페트루키오는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띄었어요. 캐서린은 그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나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탓에 음식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캐서린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페트루키오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에 당신 집에 다녀옵시다. 결혼식 날 너무 서둘러 떠나와서 아버님이 무척 서운해하셨을 거요. 멋지게 차려입고 가서 흥겨운 잔치를 엽시다. 당신이 입고 갈 옷은 내가 이미 준비해두었소. 비단 코트와 비단 모자, 레이스로 장식한 드레스, 금반지, 호박팔찌, 진주 목걸이 등을 말이오.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그러고 나서 그는 재봉사를 불렀어요. 재봉사는 화려한 드레스와 모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캐서린은 먼저 모자를 써보려고 집었어요. 푸른 비단에 꽃장식이 달린 고급 모자였어요. 캐서린은 모자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페트루키오가 갑자기 모자를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소리 질렀어요. 내가 발로만 들어도 이보다는 낫겠다. 이게 모자야 장난감이야. 여보, 왜 그래요? 난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요즘 정숙한 부인들은 모두 이런 걸 써요.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겠군. 당신은 결코 정숙한 부인이 아니니까. 이 말에 캐서린은 드디어 분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난 어린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그녀의 말은 전혀 못 들었다는 듯 갑자기 다정하게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정숙한 부인이야. 당신 말대로 이건 너무 촌스럽고 시시해. 그러면서 페트루키오는 모자를 발로 밟아버렸어요. 캐서린은 씩씩거리며 모자를 집어 올렸어요. 그래도 난 이 모자를 쓰겠어요. 페트루키오는 캐서린의 손에서 모자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멍청이 서 있는 재봉사에게 드레스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재봉사가 상자에서 드레스를 꺼내 캐서린 앞에 펼쳐 보였어요. 아니, 이건 또 왜 이래? 가면 무도회에 입고 갈 옷인가? 여기저기 쭉쭉 찢어만 놓다니 누가 가위로 장난을 친 것 같군. 이 툭 튀어나온 것은 뭐야? 페트루키오는 드레스를 한번 뒤적이더니 재봉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재봉사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머뭇머뭇 말했죠. 그건 소매인데요. 소매? 차라리 대포구멍이라고 하지. 이러고도 최고 재봉사라고 할 수 있겠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페트루키오는 재봉사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다그쳤어요. 이를 보다 못해 캐서린이 나섰지요. 당신은 옷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큰 소리예요? 난 이렇게 잘 지은 옷은 처음 봤어요.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갑자기 재봉사 멱살을 잡으며 네가 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취급을 해? 하고 소리쳤어요. 재봉사는 페트루키오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며 얼른 도망쳐 나갔어요. 여보, 역시 이대로가 제일 좋겠어. 옷차림이야 아무리면 어때? 마음이 제일이지. 게다가 당신은 원래 아름다워서 어떤 것을 입어도 어울리고 빛나 보여. 캐서린은 남편과 더 맞대고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자코 듣고만 있었지요. 자,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준비해요. 지금 곧 떠납시다. 벌써 7시네. 서둘러야 저녁 때 도착하겠는걸?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아침이 아니에요. 낮 2시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이틀은 좋게 걸릴 거예요. 캐서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하자 페트루키오는 금세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못하겠네. 하는 얘기마다 반대하고 나서니 원. 당신이 내 말에 찬성하기 전까지는 가지 않겠어. 집에 가게 되어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캐서린은 이 말을 듣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또다시 말대꾸를 했다가는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은 아침 7시예요. 그러면 그렇지. 좋아, 이제 출발합시다. 캐서린과 페트루키오는 드디어 말에 올랐어요. 사실 지금은 한낮이었어요. 페트루키오는 캐서린의 길을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우겨댄 것이었지요. 하늘에는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트루키오가 난데없이 달빛 한번 찬란하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뭐라고요? 저건 해예요. 낮에 뜨는 달도 있어요? 캐서린이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달이라면 달이야. 앞으로 무조건 내 말에 동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갈 테니까. 페트루키오가 정말 말을 돌리려 하자 캐서린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저건 달이에요. 그렇지, 분명히 달이지? 네, 그러니 어서 가요. 아니야, 저건 해야. 이 시간에 무슨 달이 뜨겠어.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캐서린은 그만 지쳐버렸어요. 그래요, 저건 해예요. 거짓말이야, 저건 달이야. 네, 달이지요. 당신이 해라고 하면 해고 달이라고 하면 달이지요. 뭐든 당신이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페트루키오는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달렸어요. 한참을 달리다 두 사람은 어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려고 멈추었지요. 그 나무 밑에는 한 노인이 앉아 쉬고 있었어요. 페트루키오는 노인에게 상냥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아가씨 혼자서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아가씨라고?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어요. 페트루키오는 캐서린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여보, 난 이렇게 얌전하고 예쁜 아가씨는 본 적이 없어. 두 뺨은 복숭아처럼 발그스레하고 두 눈은 별빛같이 반짝이는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네, 정말 젊고 고운 아가씨군요. 이런 따님을 가지신 부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캐서린은 순순히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저 아가씨에게 다가가 한번 안아주구려. 캐서린은 시키는 대로 노인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노인은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난 아가씨가 아니라 힘없는 늙은이란 말이오. 노인은 곧 화를 낼 것 같았어요. 그러자 페트루키오는 캐서린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케이트,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점잖은 노인한테 그런 신뢰가 어디 있어? 페트루키오가 이렇게 말하자 캐서린 역시 금세 태도를 바꾸었어요. 어머, 용서하세요, 노인어른.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제가 잘못 본 모양이에요. 페트루키오도 노인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지요.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 베프티스터와 비앙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게, 페트루키오. 캐서린도 잘 지내니? 때마침 아주 잘 왔구나. 이번 일요일에 비앙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단다. 그래서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어. 베프티스터가 유쾌하게 말했어요. 그래요, 비앙카? 정말 축하해요. 그래, 처제 같은 요조 숙녀를 신부로 맞이하게 된 그 행운아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페트루키오가 궁금하다는 듯 이렇게 묻자 루센시오라고 제 가정교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라고 비앙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베프티스터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캐서린의 결혼과 비앙카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어요. 그 중에는 호텐쇼도 끼어 있었어요. 그도 얼마 있지 않아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원래 비앙카를 좋아했으나 거절당하고 옛날부터 자신을 쫓아다녔던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는 페트루키오에게 다가서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이, 페트루키오, 고생이 많지? 왈가닥 부인 모시느라고 말이야. 이 소리에 곁에 있던 루센시오가 끼어들었어요. 난 페트루키오를 생각하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지독한 아내를 얻은 남자는 또 없을 거예요. 호텐쇼의 신부 될 사람이나 비앙카를 보세요. 얼마나 얌전한가 말입니다. 모두 훌륭한 현모 양척감이지요. 페트루키오, 자네는 큰 실수를 한 거야. 내 딸이지만 그 말은 100번 옳은 소리야. 나도 두 손 든 애거든. 베프티스터도 거들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페트루키오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페트루키오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천만에요. 세상에 나같이 아내를 잘 얻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캐서린은 제 말이면 뭐든지 긍정하고 따릅니다. 아마 여기 모인 부인들 가운데 가장 순종을 잘할걸요? 어허, 내 말이 믿기지 않는 표정들이네요. 좋습니다. 내 말이 맞는가 거짓말인가 내기할까요? 호텐쇼와 루센시오가 흥미로운 눈길로 그를 보았어요. 누구의 아내가 가장 순종적인가 시험해 봅시다. 사람을 보내 각각의 아내 될 사람이나 아내를 불러오는 거지요. 제일 먼저 달려오는 여자가 가장 순종적인 겁니다. 어때요? 좋아. 호텐쇼와 루센시오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가 고집센 캐서린보다 남자들의 말을 잘 따를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지요. 먼저 호텐쇼가 그의 신부될 여자를 부르러 보냈어요. 잠시 후 심부름 갔던 사람이 혼자 돌아왔어요. 아니, 왜 혼자 오나? 호텐쇼가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저 아가씨는 지금 바쁘셔서 오실 수 없답니다. 아니, 감히 아내가 남편이 오라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오지 않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페트루키오가 이렇게 말하며 호텐쇼에게 창피를 주었어요. 다음은 루센시오 차례였지요. 그는 하인에게 비앙카 아가씨더러 내게 와달라고 부탁드리게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페트루키오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죠. 부탁? 아내에게 사정을 한단 말인가? 루센시오는 불쾌한 빛을 내보이며 말했지요. 캐서린 같으면 부탁해도 소용도 없을걸? 이번에도 하인은 혼자 돌아왔어요. 비앙카 아가씨께서는 남자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 것 같다고 오시지 않겠답니다. 답답하면 루센시오님께서 직접 오시라는데요. 뭐라고? 루센시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페트루키오는 그를 비웃으며 당당하게 하인에게 말했죠.
가서 캐서린 아씨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오라고 명령하더라고 전해라. 사람들은 캐서린이 이 말을 들어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종적이라 믿었던 호텐쇼와 루센쇼의 신복감들도 오지 않았는데 천하의 말괄량이 캐서린이 올 리가 있겠느냐고 여긴 것이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캐서린이 오고 있잖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분명 캐서린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다소곳이 말했어요. 절 부르셨어요? 그래요. 비앙카 처제와 호텐쇼의 약혼녀는 어떡하고 혼자 왔소? 그들은 오지 않겠대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서 가서 그들도 데리고 와요. 캐서린은 두말하지 않고 돌아서 나갔다가 나머지 여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수군댔지요. 베프티스터 역시 자기 딸의 변화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듯했어요. 페트루키오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자, 제 말이 맞지요? 캐서린은 누구보다 순종 잘하며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아내랍니다. 캐서린은 다시 한번 유명해졌어요. 말괄량이로서가 아니라 가장 정숙한 부인으로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내 캐서린을 위하여! 사람들은 캐서린과 페트루키오를 위해 축배를 들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 주세요.